네, 안녕하십니까. 어,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전립선암 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전립선암 환자에 있어서 재활 및 영양 관리라는 큰 제목으로 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립선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암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사실 환자분들이 저희 이제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가장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이 사실 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쉽게 그다음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 뭘 먹어야 되느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과연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런 재활 운동이라든지 영양 섭취, 식이 관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뭐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고 특히 이제 암 환자들한테서 치료 후에 혹은 치료 중에 더 나아가서는 치료를 계획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계획적인 운동 재활 프로그램들이 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좀 더 낫게 하고 치료 후에도 뭐 재발이라든지 진행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옴으로써 이런 암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뭐 재활, 운동, 식이 섭취, 영양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일단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암 환자들한테서 재활 운동의 이점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신체 기능이 이제 많이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뭐 항암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신체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죠. 뭐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재활 운동을 통해서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고 뭐 힘든 치료 과정 중에 뭐 피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재활 운동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암 치료를 받는 중에 또 2차 암의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A라는 암을 치료받고 B라는 암이 나중에 또 2차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좁은 의미에서 제가 이제 주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재활 운동이라든지 영양 그다음 식이 관리들이 굉장히 좀 다른 환경들이 있죠.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뭐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약물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완치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 생존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뭐 운동 관리라든지 영양 식이 관리들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큰 주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혹은 최근에 암 치료를 시작했다든지 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1차 치료를 종료를 했다든지 현재 막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섭취라든지 식이 관리가 굉장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치료를 종결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이제 암 치료를 받고 난 뒤에 한 몇 년이 지나서 뭐 국내에서는 한 5년 정도를 보는데 5년 동안 재발 없이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암 생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암 생존자들을 위한 뭐 영양관리 운동들이 있을 거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권하고 그다음에 어떤 영양 섭취를 권하고 식이 습관을 이제 권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후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냐, 또 전립선암에 있어서 뭐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진행된 암에 있어서는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1차 약물 치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뼈 건강,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의 그 골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영양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부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치료 후에 재활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우리가 그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립선암 환우분들이 수술을 받은 직후라고 그러면 대개 우리가 이제 주요 수술, 대수술이라고 하는 전립선암에 있어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대개 적게는 4주, 보통은 한 8주, 한 2달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제 건강하신 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큰 수술을 받게 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게 한 2달 정도는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2달 정도 8주 동안은 너무 무리하게 그 운동량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조금씩 스텝업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가벼운 활동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하게 합니다.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한 달 이제 권해드리는 이제 운동들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대개 하루에 나누어 가지고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처음에는 한 3회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한 30분에서 조금 더 이제 적응이 되면 3회에서 한 6회로 나누어 가지고 1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그다음에 저항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걷고 실내에서나 실외에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체조를 통해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 하고 되게 처음에 수술 직후라든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분들을 혹은 지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체력적인 상태가 조금 많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보시다시피 하루에 1회 5분을 넘지 않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하고 또 쉬고 또 반복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한 5회 정도, 더 나아가서는 한 10회 정도로 묶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뭐 걷는 게 일단 제일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하고 뭐 기분 전환도 하시고 그다음에 추운 날씨에는 혹은 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이게 또 유산소 운동이 좋고 전립선암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실내 자전거를 많이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기온이라든지 그 야외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내 자전거를 많이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가벼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력이라든지 뼈에 이제 약간의 그 부담을 안겨주는 저항성 운동. 그러니까 이제 근육에 힘을 준다든지 뼈에 약간의 이제 부하가 주어지는 운동들이 이제 저항성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당긴다든지 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무줄 가지고 할 수 있는 저항성 밴드 운동들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에 약간의 이제 부하를 줘가지고 이제 근력을 좀 올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기구로는 이제 약간 좀 가벼운 거, 저중량 운동을 통해서 이제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약간의 가벼운 스쿼트라든지 뭐 런지 이런 운동들이 할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이렇게 저항성 밴드 운동, 저중량 운동, 뭐 스쿼트, 런지 이런 걸 세트로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할 때 뭐 5에서 한 10회, 6에서 한 12회 정도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절대
충분한 휴식을 주고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근육들은 수축과 이완을 느끼면서 적절한 강도와 세트 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는 충분히 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고 오늘은 어느 정도의 세트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은 저항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운동에서는 이제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조금 이제 향상, 오늘은 이만큼 운동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운동 일기를 작성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운동량을 늘려간다든지 내가 이만큼 운동했다는 그런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동 일기를 작성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또 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에 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실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유산소 운동들이 있고 저항성 운동들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또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 관리는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이제 1차 항암제를 투여를 받는다든지 복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골밀도와 근력을 감소시킵니다. 근육량과 골밀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비타민 D, 우리 뼈에 좋은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와 칼슘,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또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합성이 되죠. 이제 활성형의 비타민 D가 이제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한테는 비타민 D와 칼슘이 적절한 양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를 치료약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보시다시피 뭐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칼슘은 어느 정도, 칼슘은 한 1200mg 정도,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한 1000유니트 정도를 인터내셔널 유니트 국제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게 복합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괜찮으신 분들은 씹어서 드시는 추잉 형태가 있고, 또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약으로 드실 수 있는 타블렛도 있고, 특별히 비타민 D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의 선생님들이 처방약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으로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이제 주된 걸 보시면, 칼슘이 많은 음식은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멸치라든지 브로콜리, 치즈, 시금치, 뭐 아몬드 이런 것들이 이제 칼슘이 많이 있고, 비타민 D는 뭐 표에 나오는 말린 표고버섯이라든지 연어, 계란 노른자, 뭐 우유 이런 데 이제 많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밖에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채소, 그리고 색깔이 조금 이제 원색을 보이는 그런 과일 이런 것들인데, 전립선암에 굉장히 이제 그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토마토 성분 중에 리코펜, 라이코펜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이 있고, 거의 몇 안 되는 입증돼 있고 효과가 검증돼 있는 전립선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을 많이 함유하는 토마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콩류, 이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콩류, 두부, 그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뭐 항암 유전자들이 많이 발현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는 여러 가지 뭐 석류라든지 녹차 이런 것들은 전립선암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여러 가지 항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암을 좀 발생을 줄인다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식단들이, 그다음에 야채 이런 성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권장해드리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식습관은 뭐 하루 세 끼를 이제 정확하게 잘 드시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간식은 과일이라든지 견과류 중심으로 좀 드시게 하고,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2번 정도. 그다음에 곡물 드시더라도 제일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통곡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뭐 귤이라든지 현미, 통밀을 이제 권해드리고, 위에 있는 그림들은 우리가 권장하는 뭐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통곡물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들 아시는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는 음식들입니다. 뭐 그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지방, 특히 그 가공육 있잖아요. 뭐 소세지, 햄, 스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산음료, 그다음에 튀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립선암에는 안 좋은 그런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과 상식선에서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전립선암에도 역시 몸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피하시는 게 좋고,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과일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의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현재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특별한 영양,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베타카로틴 굉장히 많은 비타민들이 많이 이제 상품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 전립선암의 발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복합 영양제라든지 특이 비타민 성분이 많은 어떠한 약제를 저희들이 절대 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뭐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어떤 그 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D와 이제 칼슘제가 복합되어 있는 이런 영양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알코올 섭취, 물론 뭐 담배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알코올, 술도 전립선암과는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절대 권하지 않는 것이 뭐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뭐 무알코올 맥주라든지 허브차 이런 것으로 이런 것들로 대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이제 그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암 생존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냥 단순 관찰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비만이 안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이제 BMI가 비만도가 높아가지고 비만이 있는 분들, 고도 비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립선암의 재발이라든지 전립선암의 진행을 가중시키고 그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우리 환자분들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1년에 한 번씩 관찰을 하고 외래에서 뵙고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거두절미하고 적게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현재보다 체중을 더 감량하고 가장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우리 환자분들은 생존자라 하더라도 이런 적절한 이상적인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이제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또 중요한 게 어떠한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관련돼 있는 부작용들을 제가 이전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능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배뇨장애, 소변 보는 게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수술 받으신 분들은 요실금이 완전히 회복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항암 치료인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장기간 받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기능 저하라든지 외형이 조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얼굴 모습이라든지 체형이 바뀌게 됩니다. 약간 뚱뚱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여성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형 유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하 저방이 좀 많아지고 피부색이 조금 이제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바뀌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약간의 우울증에 빠집니다. 심한 분들은 굉장히 우울해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기능이라든지 요실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항암요법을 받게 되면 탈모가 생기잖아요, 그죠? 손톱 색깔이 바뀌고 피부 색깔이 바뀌고 뭐 특이한 항암제는 발진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긍심이라든지 뭐 본인에 대한 외형에 대한 변화라든지 기능적인 저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그다음에 우울증을 적절하게 잘 옆에서 가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약물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환자분들도 이런 우울한 기분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니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명상,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마음을 이제 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즘 뭐 많이들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좀 하시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열린 대화, 내가 이런 문제, 성적 기능들이 저하되고 요실금으로 너무 대외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없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족분들도 그것들을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런 뭐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전립선암 우리 한우분들이 이제 모이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전립선암 환우회라든지 뭐 몇 가지 사단 법인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서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공유하는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남들은 어떻게 극복했다든지 어떠한 방법들이 참 좋았다든지 또 그런 모임에 가면 또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뭐 좋은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모임을 또 적극적으로 좀 공유를 해보시는 것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의 이제 현재까지 강의에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약간 교양 강좌처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그다음에 암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장기간 재발 없이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암 생존자냐 그 환자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재활 운동이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식이 관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분들이 생존자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료를 받고 굉장히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 일반 건강하신 분들하고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 상식에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양 관리도 받으시면 되고, 이상적인 체중 관리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현재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직후의 환자분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운동량을 아주 낮은 단계부터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을 조금씩 해서 이제 적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로 해가지고 3회에서 5회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하시고, 그게 적응이 되면 한번 하실 때 한 10분 정도로 해가지고 3회에서 5회 정도 하루에 하셔가지고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시는 게 좋고,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는 게 좋고, 걷기 쉬운 상황이 아니고 뭐 날씨가 안 좋고 기온이 너무 덥다든지 추운 그런 날씨 그런 계절이라면 실내에서 실내 자전거, 그다음에 맨손 체조 이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이라든지 뼈에 약간의 부하가 가는 저항성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운동, 그다음에 간단한 스쿼트라든지 런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에 약간의 부하가 가는 저항성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립선 환자분들이 정신적인 약간 고립감, 그다음에 피할 수 없는 기능적인 그런 저하 때문에 우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우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같이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은 환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금 더 환자분들이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그런 치료 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치료 후 혹은 치료 중에 재활 운동과 영양 관리 그리고 기본적인 식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질문 주신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동의 그 강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38살 남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때껏 소변을 잘 보시다가 갑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전립선 증상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평소에 불면증도 있다고 하셨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기도 하다고, 이제 약간 예민하신 성격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평상시에 잘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소변 보시는 게 불편하시면 그는 1차적으로 남성이면 전립선 문제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소변 보는 게 통증이 없고 소변이 잘 안 나온다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주 본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일단 전립선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뭐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가셔가지고 간단한 소변 검사, 그다음에 요속 검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립선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출한 분이 전립선암은 전립선 초음파만 꾸준히 받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전립선암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 검사라고 생각하십니다. 초음파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PSA라고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던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상 수치보다 높게 올라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전립선 암을 의심하고 검사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한 55세가 넘어가면 PSA라는 자기 혈액검사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수치를 보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초음파 MRI를 통해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초음파와 MRI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는 건강검진에서 이제 보통 보면 초음파를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대개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는 건강검진 패키지는 그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SA 검사가 혈액 검사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뭐 초음파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조기 진단은 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두맛이라는 분이 전립선암이 다른 암보다 로봇 수술 효과가 큰 암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전립선 장기 자체가 골반의 저 깊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개복 수술을 많이 할 때는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제 시야에 다 두고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에 의해서 저 깊숙이 위치하고 있고 아주 어두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라이트를 비추고 해가지고 이제 보면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젊었을 때는 호두 정도 크기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조금 커졌다 하면 한 귤 정도 사이즈인데 귤보다 작죠. 그런 사이즈인데 아주 깊이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못 보면서 수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수술이 개발되면서 바로 제 눈이 이 전립선이라는 장기 바로 앞에 두고 아주 확대된 시야에서 다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립선암 수술은 다 이제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교한 수술, 출혈량을 최소화하고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전립선암은 이 로봇 수술이 거의 표준요법이 되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이제 암종이 전립선암, 신장암에 있어서 부분 신절제술, 뭐 요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로봇 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뭐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암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라는 분이 PSA 수치만으로 암 진단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SA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현재에서는 국내에서는 한 3 혹은 어느 기관에서는 4 정도의 수치로 그 이상이 되면 암을 이제 의심해서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라든지 초음파를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PSA 검사로 암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전립선암 진단은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PSA 검사로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확대 시행해 버리면 불필요한 검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국내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남자 국민을 대상으로 PSA 검사가 다 스크린을 하지 않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PSA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추가로 초음파라든지 MRI를 하고 난 뒤에 확진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둥글게라는 분은 자궁암처럼 전립선암도 초기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전립선암은 2기 이내에만 발견이 되면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입니다. 99%까지 되기 때문에 초기에만 진단되면 거의 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치 후에도 PSA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 재발로 봐야 되네요. 전립선암 수술하고 난 뒤에 PSA라는 수치가 안 보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거의 0.00 얼마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PSA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0.1, 0.2 이상이 되면 이제 생화학적 재발, MRI라든지 초음파, CT 이런 데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혈액검사상으로 몇 분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피검사상에서 재발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암종과 다르게 PSA라는 굉장히 예민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가면 재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변화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3번 이상 올라가 가지고 최소 결국에는 0.2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생화학적 재발, 피검사상에서 재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나브로님은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 방문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희 기관은 이제 그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뭐 사립종합병원이라든지 뭐 다른 대학병원처럼 그 국가암 검진센터가 있거든요. 그 암 검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국민들이 원해서 이제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진센터 대표 이제 연락하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암 곳에서 암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오실 수 있는 곳은 아닌데, 검진센터를 통해서 암 검진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 과는 이제 대부분이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다 오시는 과입니다. 그래서 검진센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암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빈 킴이라는 분은 암은 미토콘드리아 대사 질환이고 글루코스와 글루타민을 제한하여 암세포를 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있다고 하시는지 아시는 바가 있는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암 발생과 그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으로 하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라든지 그런 그 대사 물질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물어보시는 거에 아주 디테일한 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전체 우리가 이제 기초의학이라고 그러죠. 암을 유발시키고 암을 치료하고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암의 진행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 대사 물질을 조절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나브론 님이 뭐 다른 전립선 질환에도 PSA 수치가 변동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이라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가장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는 급성 전립선 염증이 있죠. 그래서 PSA는 전립선 세포 내에 있는 효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세포가 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PSA라는 효소가 우리 혈액 내에 많이 방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피검사를 하게 되면 수치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암이라는 거죠. 전립선암이 이제 자라게 되면서 정상 전립선 세포를 깨어지면 그 세포 내에 있는, 그다음에 암세포 내에 있는 PSA라는 효소가 혈액에서 유출이 되어서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암인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전립선암 초기 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전립선 세포가 깨어지는 상황이 어떤 경우냐? 급성 전립선 염증, 열이 나면서 회음부에 굉장한 통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소변을 못 봐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급성 전립선 염일 때는 PSA가 수십, 100까지도 막 올라갑니다. 급하게. 그런 분들은 특이한 증상과 특이한 임상 양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암이라고 생각하고 진단을 하지 않고 이제 급성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급성 염증이면 항생제, 뭐 이콜라이가 제일 많죠. 대장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하면 이 PSA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암이 아니라
전립선 염증에 의해서 이 PSA 수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립선 암보다 다른 전립선 질환으로 PSA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SA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밀 검사라고 얘기하는 초음파 MRI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직 검사를 선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불과 5년 전, 10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받아보신 우리 환자분들은 다들 호소를 하시겠지만 이 전립선 조직 검사가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이 유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웬만큼 그냥 쉽게 우리가 함부로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담당한 분은 같은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군으로 나뉘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거는 이전 제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소전립선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1기, 2기, 좀 더 나아가서는 3기 초반의 암을 이제 의미하는데 저위험군은 조직 검사를 했는데 분화도가 굉장히 좋은 글리슨 점수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6점짜리 암, 그다음에 PSA 수치가 10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MRI나 이런 검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큰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저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전립선 안에 국한되어 있고 분화도가 좋다는 겁니다. 중위험군은 중간 정도입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글리슨 점수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저위험군은 6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 7점 정도. 그다음에 PSA 수치가 10에서 진단 당시에 20 사이에 이런 경우를 보통 중간 위험군이라고 그러고 고위험군은 2기 중에서 혹은 3기 초반인 경우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글리슨 점수라고 얘기하는 이 분화도가 굉장히 안 좋은 점수 8점, 9점, 10점 이런 거 경우를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고 피검사를 했는데 PSA가 진단 당시에 20이 넘은 경우 혹은 MRI나 이런 내진 검사에서 전립선 바깥으로 조금 나가 있다는 그런 사인이 보이는 경우 보통 임상병기로 하면 3기 정도가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소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눠가지고 치료 방법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현재까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 치료,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드셔야 되고 어떠한 것을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월드꼬꼬님이 작년 4월에 전립선암 2기로 이제 수술을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수술을 해보니까 수술 전에는 임상적 변기, 근데 수술 전에 이제 변기를 우리가 임상적 변기라고 그러거든요. 예측한 변기가 2기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실제 전립선암이 이 전립선 피막, 껍질, 캡슐을 조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3기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의 변기가 정답입니다. 이제 병리적 변기라고 하는 정답이 나온 거죠. 3기라 나와서 수술 후에 3개월에 한 번씩 이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쭉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올해 다행히 4월까지 뭐 PSA라든지 추가로 했던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MRI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다행이시고 3기인데 한 1년 정도 지금 이제 관찰을 하셨는데 재발이 없습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가능성으로 따지면 3기 정도 이제 진단이 되면 되게 생화학적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게는 한 15%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단순히 그냥 전립선 피막 껍질을 침륜한 상기 중에서도 조금 부드러운 상기다, 초기인 상기다라는 게 있고 3기 중에서도 정단까지 침투한 3기 B이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수술을 해보니까 글리슨 점수라고 얘기하는 게 7점이 아니라 8점, 9점, 10점이 나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재발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위험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아쉽게도 만약에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하는 PSA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서 순차적으로 3번, 2번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0.2, 0.3, 0.4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생화학적 재발에 혹시 어느 부위에서 재발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MRI, CT, 뼈스캔 이런 검사를 했는데 그런 검사로는 되게 다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전 제가 설명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PSMA라고 하는 전립선암 펫 CT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이제 해가지고 혹시 수술한 부위 주변에 재발했느냐 혹은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임파선에 재발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예민하고 정확한 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재발한 게 보이면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국소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더 관찰을 해서 이 PSA 수치가 올라가는 거를 속도를 조금 봐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치료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진단 당시에 처음 PSA는 5.2 정도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조직 검사를 하셨을 때 글리슨 스코어는 질문을 해도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어보시면 왜냐하면 글리슨 스코어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우리 담당 그 전문의 선생님들이 뭐 이분들은 이 환자분은 혹은 이 환자분의 가족분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질문을 안 해주실 수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줄 수가 없죠. 요즘은 환자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리슨 스코어가 얼마나 된다고 이제 물어보시면 6점이냐, 7점이냐, 8점이냐, 9점이냐, 10점, 10점이냐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신 거는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26세 남성이시고 만성 전립선염이 이제 있다고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원부 통증으로 5년째 고생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혈뇨가 나올 때는 항생제도 같이 먹고 그 외에는 소염 진통제랑 알파 차단제를 처방해 주셨고 먹고 있다고 하셨고요. 당장은 복부 CT를 찍었을 때 큰 이상은 없었다고 하셨고 이렇게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 암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전립선 염증이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걱정인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전립선 암보다 건강하신 분들이 급성 전립선염은 이제 급성이기 때문에 열이 나고 막 그래서 항생제를 써가지고 이제 치료를 적절하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분처럼 이 만성 전립선염 혹은 전립선에 염증은 없는데 만성 전립선 염증과 같이 회음부의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감으로 굉장히 장기간 그리고 항생제를 드셔도 특별한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가 안 되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 비뇨기과 영역에서도 100% 깨끗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성 전립선 증후군, 만성 전립선 통증 증후군,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병원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뇨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혈뇨가 그 환자분이 보이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보이는 육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혈뇨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숨어 있는 뭐 나쁜 병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검사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복부 CT를 찍어 보셨다니까 일단 다행이신데, 유관적 혈뇨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또 숨어 있는 병이 있지 않을까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소염 진통제하고 알파 차단제를 처방해서 드시고 계시는데, 뭐 장기적으로 한 병원을 두고 다니시다가 크게 호전이 없으면 조금 더 상급 병원에 찾아, 이제 우리 전립선 만성 전립선염이라든지 이런 만성 전립선 통증 증후군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데에서 또 한번 2차 의견, 3차 의견을 한번 더 물어보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5년째 고생하신다고 하셔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아주 단기간에 씻은 듯이 명쾌하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꾸준히 조절하고 관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 과 영역에서도 아직까지 100% 깔끔하게 저희들이 정답을 못 드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가 이제 질문을 주신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5회에 걸쳐가지고 전립선암 뭐 진단부터 치료, 그다음에 조금 많이 진행된 경우에 항암 치료, 그다음에 다행히 조기에 진단된 수술적인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제가 여러 가지 여러 시간을 걸쳐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재활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양 섭취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립선암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50세가 넘어가면 자기의 PSA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하셔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뭐 2년, 3년 간격으로 자기의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적절한 시기에 진단되셨으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하시고, 적절하게 이후에 뭐 기능적인 회복, 그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쉽게도 진단 시기가 늦어서 3기 후반이라든지 4기에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요즘은 전립선암이 이 선진국에서 호반하는 암이기 때문에 새로운 항암제, 방사선 치료,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들이, 그리고 단일요법, 이재병력요법, 복합치료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4기에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생존 기간이 아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를 마치시고 혹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재활 운동이라든지 운동요법, 그다음 정서적 지지, 적절한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지지적인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전립선암 치료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완치 혹은 완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몇 회에 걸쳐서 전립선암 부분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부분들은 또 댓글을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